안녕하세요, 올바르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배경화면을 바꿔봤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왜 각각의 기업들을 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왜 각각의 기업들을 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제목들만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모두 적어버리면은 2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쪼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한 번에 다 찍으려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전에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에 소개드린 바 있었고, 오늘은 제가 그 인앤아웃 중에 인부분에서 솔라엣지를 투자하기 전에 조사했던 파일을 오랜만에 끄집어내본 시간입니다. 일단은 제가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마추어인 제가 그 당시에 솔라엣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투자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그 전에 오늘의 포트폴리오 변동은 이렇습니다. 홀딩하고 있는 가치 순으로 정렬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35,000불 수준에서 37,000불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당시보다 기업의 가치는 아직까지는 크게 변한 게 없었고, 이항에는 50주만큼을 더 투자했고, 다초에는 3주만큼을 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항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입장에서 볼 때 본격적인 상승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증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오를 것 같진 않고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오르게 된다, 1, 2년 후에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냐면 응급 앰뷸런스 드론이나 뭐 이게 장기를 옮기는 이런 쪽으로 계속 시범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 DHL과의 물류 협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항 261L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DHL이 요구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 조금 더 실험을 해본 뒤에 접목을 시키게 된다면 그때 조금 상승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엣지 투자를 위해서 알아봤던 것을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일단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자료로부터 시작됩니다. 블룸버그 에너지 자료들도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제 생각을 조금 더 반영한 시나리오는 EIA의 연간 에너지 아웃룩이 조금 더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글로벌리하게는 에너지가 태양광과 풍력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국 한 군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글로벌로 묶어버리게 된다면 아메리카나 유럽, 그 외 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의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조금의 왜곡이 생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2020년, 2019년을 기점으로 배터리 가격의 하락, 그리고 패널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서 가장 빠르게 바뀔 시장은 태양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봤었는데,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둘 다 성장하는데 왜 태양광 쪽에 더 많이 받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산업적으로 보면 풍력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지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것도 꽤나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풍력은 한계를 조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쇼어와 오프쇼어라 그러죠. 육지와 해양인데 이 육지와 해양 풍력에 따른 시장 자체가 조금 갈라져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과 내륙 풍력이 갈리기 때문에 시장이 양분된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은 윈드 유럽이라고 해서 유럽 내에 온쇼어, 오프쇼어 설치에 대한 지금의 현황입니다. 이 당시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각 기업의 상황마다 해양과 내륙이 너무 많이 갈린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프쇼어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온쇼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너무 시장이 반으로 갈려있다, 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접근 가능한 시장의 크기가 반으로 갈릴 수 있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상 풍력의 1인자이던 오스테드를 워치했으나 이것을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우게 됐고, 그 후에 또 다른 시나리오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 해상에 깔 수도 있고 육지에 깔 수도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던, 해상에 가던 육지에 가던 터빈은 둘 다 쓰지 않을까. 그러면은 세계 1위의 터빈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풍력은 태양광에 비해서 더 해체하기도 어렵고 그대로 써야 하는 만큼 터빈은 신뢰성이 중요할 텐데 터빈 관련 기업인 베스타스를 알아볼까 해서 베스타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여기는 또 2, 3위가 생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계획된 추가 발전 캐파분입니다. 기가와트급이며 풍력이 18.46기가와트, 태양광이 13.48기가와트,
천연가스가 9.31GW급입니다. 전력 캐파 추가분에서 대부분이 풍력 44%였으며 태양광은 32%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에 42GW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32GW, 76%가 풍력과 태양광이죠.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며 향후에는 풍력과 태양광, 천연가스 3개로 계속해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것입니다. 우드 맥킨지 자료를 보면서는 결국에 앞으로 연간 최소 20GW씩까지 계속해서 만들 것인데 현재 연간 미국의 태양광 시장 규모는 그렇게 따지자면 250억에서 300억 달러 시장 규모이며 주거용은 이 중에 15에서 20%, 상업용은 10에서 15%, 유틸리티 규모는 이 둘을 뺀 65에서 7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론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변수를 잘 안 넣고 투자를 하는 편인데 만약에 넣으신다면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정말 거의 로또인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을 예상했던 대로 하게 된다면 연간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수요는 100GW 이상으로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드 맥킨지 자료를 볼 때 그러면 지금의 유틸리티 규모가 20GW시일 때 63이니까 13GW씩 늘어나고 있다고 치자면 매년 지금보다 7.7배 이상 시장이 커진다는 것이죠. 세계 태양광 시장의 규모는 1년에 약 120GW, 미국 시장의 태양광이 20GW 수준이니 6배 크기입니다. 이 수준이 2025년에는 186GW 수준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약 9.3%가 예상되어 있고 2022년까지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크기를 글로벌리하게 따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IHS의 자료입니다. 2022년까지의 성장세가 꽤나 가파른 것이고 여기서도 그리고 그 후에 180GW까지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세는 아메리카도 빨리 늘고 있지만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 훨씬 더 포텐셜이 높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아태 지역의 비중에서 중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을 볼 때는 중국을 조금 빼고 봐야 된다는 왜곡을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에다가 투자를 하실 거라면 중국 쪽을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솔라엣지 투자를 위해서 같이 봤던 산업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패널이 있고 인버터가 있고 수요처가 있습니다. 패널에 태양이 광을 쏘이게 되면 여기서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을 인버터를 통해서 그리드나 전력망이나 ESS, 배터리 같은 데나 그리고 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요구받는 것이 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바꿀 수 있는 그 전압, 주파수 위상에 따라서 공급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고 요구할 수 있는 기능 정도로는 일사량 조건에 따라서 태양광 어레이의 출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경쟁적인 역량이 될 수 있는 기업으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모니터링 및 수요 공급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그 기능이 있다면 지금 업계에서는 경쟁 역량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시장을 통해서 봤던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패널 쪽과 연관해서 생각되었던 세 개의 밸류체인은 제가 설치 기업 썬런과 비빈트 솔라가 합쳐져서 이제 썬런이 되었는데 이 기업 등이 있고 이쪽도 예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셀과 모듈의 생산 파트인 진코, 런지 솔라, 퍼스트 솔라, 캐네디안 솔라, 큐셀 등이 있고 폴리실리콘 기업 쪽으로는 GCL 폴리나 나초, OCL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버터 쪽들도 조사를 했죠. 인버터 쪽에는 크게 3개 혹은 작게는 2개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센트럴 인버터와 스트링 인버터 이쪽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트럴 인버터 쪽에서는 SMA, 선그로우 등이 있고 스트링 쪽에서는 솔라엣지가 대표적이며 마이크로 인버터 쪽에서는 엠페이즈가 대표적입니다.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왔는데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일단 태양광을 만드는데 셀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듈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엮어서 왜 이 뒤에 철로 이렇게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것을 이제 어레이라고 합니다. 여러 장 연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익숙하게 보셨을 어레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센트럴 인버터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양의 어레이를 한 섹터로 맡아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중앙 집중식이기 때문에 노지, 평지에서 하기가 좋고 전체 설치 비용 중 인버터가 차지하는 비용을 볼 때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시면 어레이가 여러 개의 줄로 나뉘어 있죠. 총 5개의 인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중규모에 적합한데 이전처럼 센트럴은 엄청나게 큰 인버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여기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기실이나 전문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스트링은 그냥 고장나면 새 것으로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장점적으로 보자면 센트럴은 만약에 이쪽 라인에 구름 때문에 이만큼 가렸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원래 효율은 99.9%인데 이것이 7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효율이 70%로 떨어집니다. 스트링은 여기만 이렇게 됐다면 이쪽 부분만 70%고 나머지는 별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스트링은 여전히 99.9%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렇게 가려진다면 이쪽은 70%를 할 것이고 이쪽은 여전히 99%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여전히 99%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센트럴은 옥상에다가 지붕용으로 인버터를 설치할 수 없으나 스트링 인버터나 마이크로 인버터는 이렇게 작기 때문에 옥상형 인버터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마이크로 인버터를 보자면 마이크로 인버터는 어레이 단위가 아니라 이렇게 모듈 단위마다 각각의 모듈 단위마다 뒤에다가 마이크로 인버터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모듈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듈이 한 장만 있더라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소수를 깔 때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예를 들어서 모듈을 1000장을 깔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마이크로 인버터를 1000개를 사서 붙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센트럴이나 스트링 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인버터를 1000개를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스트링 인버터에 분명 속해 있으나 마이크로 인버터의 장점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솔라이츠입니다. 솔라이츠의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레이가 한 줄로 있는데 이 각각의 뒤에마다 마이크로 인버터처럼 다 이거를 모듈마다 파워 옵티마이저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모듈마다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어레이마다도 가능하고 모듈마다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게 되고 수요와 공급을 최적화시켜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왜냐면 이게 모듈당으로 각각의 출력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볼 수가 있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까마귀가 앉거나 뭐 독수리가 앉아서 이 부분을 못 쓰게 된다 했을 때 바로 70%를 낼 수밖에 없지만 스트링 인버터이지만 뒤에다가 옵티마이저를 붙인 솔라이츠의 솔루션은 이 자체의 파워 옵티마이저를 조절하면 돼서 나머지는 99.9%를 유지하되 여기만 70%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인버터의 장점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 자체를 앱이나 웹을 통해서 계속해서 리포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만족감이 높아서 이쪽에서 솔라이츠가 타사보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나서 시장 전체를 또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러면은 설치 쪽은 규모의 경제는 있지만 수익성이 현저히 낮고 패널 생산 쪽은 셀당 효율을 높이고 뭐 단결정, 다결정 계속해서 효율을 발전을 시키지만 실제로는 그냥 싼 거를 쓰기를 원하는 수요와 비싼 거, 한마디로 뭐 기능이 좋은 것을 쓰기를 원하는 이런 수요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한 시장이 통일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폴리실리콘 생산은 순도가 중요하다기보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에 들어가는 제조 원가의 40%를 전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기 비용을 세계에서 누가 더 낮게 낮추느냐, 그런 싸움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이쪽은 그러면 완전히 가격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소개를 짓자면 이쪽은 해자가 깊지가 않았고 밑에 쪽은 주파수의 문제나 안전성의 문제나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해자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익성도 제조업 수준임에도 꽤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싸게 전력비를 뽑아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해자가 있는 기업 중에 파워 옵티마이저로 꽤나 스트링 인버터와 마이크로 인버터의 장점을 살려가고 있는 솔라이츠의 두 군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산업까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적으로도 솔라이츠가 괜찮다고 봤죠. 그러면은 지금 솔라이츠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그것을 봐야 하는 순서였습니다. 주로 강한 지역은 북미 인버터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2019년 기준으로는 글로벌 인버터 공급자로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점차 아까 말씀드렸듯 센트럴 인버터의 시장에서 스트링 인버터의 시장으로 빠르게 바뀜에 따라 마치 마이크로 인버터의 장점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여러가지 솔라이츠의 경쟁력이 빛난 시간이었습니다. 넘버들을 보기 위해서 팩트셋이나 우드 맥킨지, 시킹 알파 애널리스트 칼럼 등을 많이 참고했으며, 그것을 통해 보자면 스트링과 파워 옵티마이저를 마이크로 쪽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특히 솔라이츠와 엠페이지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솔라이츠는 전체적인 점유율이 마이크로 분야에서 1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의 50%를 해당 솔루션을 통해서 내고 있었죠. 그리고 더해서 이제는 배터리 스토리지 분야, 한마디로 2차전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중견 2차전지 업체인 코캄의 지분 75%를 인수함에 따라 배터리 스토리지 시장으로도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어서 수익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전체에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1.5배 성장하고 마이크로 인버터 시장은
2배 성장하고 배터리 스토리지 시장은 3배 성장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꽤 컨센서스보다 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며, 애널리스트가 봤던 시나리오는 2023년까지 약 94%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최근에 주거용 외로 상업용까지도 세그먼트를 확장 중에 있고, 유틸리티 쪽에서도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 쪽에서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제가 마지막까지 망설였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창업 후에 솔라이즈를 이끌어 오신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망하시면서 그러면 후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올 수가 있는가, 경영자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쪽에 솔라엣지에 처음부터 쭉 몸담았던 글로벌 영업 총괄 부사장인 즈비란도가 맡음에 따라 지금은 유틸리티에서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사람이 임명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볼 때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그리고 공장을 늘리고 투자함에 따라 고성장을 잇고 있으며, 순이익은 2015년 기준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당 프리캐시플로우도 같은 시기부터 계속해서 한 번도 역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증가해온 모습을 보였습니다. 밸류로 봤을 때는 PE는 80배 수준이나 성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PEG는 1.85였고,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나 에비타 성장률이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영업현금 흐름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앞으로 3년부터 5년간 EPS 기준으로 매년 30%씩 성장이 예고되어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고 좋기는 하나 단기적인 고평가 구간이라고 생각은 들고, 만약에 바이든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로또 수준이긴 한데 저는 이제 뭐 로또를 사려고 이걸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기대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일 경우에도 충분히 지금보다 저는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전환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세금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유틸리티 규모, 한마디로 발전소 규모에서 기가와트당 태양광이나 풍력이 훨씬 더 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투자의 생각은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올바른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